국밥계의 신하라 불리던 최영만 회장은 은퇴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직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5시, 명동국밥은 하루를 시작했다. 주방에서는 사골 국물이 김을 뿜어내며 끓고 있었고 돼지 수육을 썰어내는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 매장은 명동국밥 체인의 2호점으로 서울 시내에만 23개의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였다. 업계 순위로 따지면 국내 국밥 프랜차이즈 중 3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다. 2호점 매장은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했다. 1층은 홀과 주방, 2층은 단체, 손님용 좌석, 3층은 사무실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는 노동자들, 밤샘 작업을 마친 사람들, 해장을 찾는 손님들,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저녁에 회식 손님들로 명동국밥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엄격한 관리로 명동국밥은 성장했고 창업주 최영만은 국밥계의 신하라 불리며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들에게 회사를 맡긴 뒤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2호점 홀에서 김아리는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25살의 아리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홀을 오갔다. 묶은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녀의 오른손목을 감싸고 있는 하얀 깁스는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왼손만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무거운 국그릇을 쌓고 김치통을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특히 명동국밥의 뚝배기는 체인의 시그니처답게 일반 국밥집보다 크고 두꺼웠다. 푸짐하고 뜨겁게가 본사의 모토였고 그래서 뚝배기 하나의 무게는 국물을 가득 채우면 거의 2kg에 달했다. 왼손으로 들기에는 버거운 무게였다. 아침 6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모, 돼지국밥 하나요. 순대국밥 특으로 따로 국밥이요. 아리는 주문을 받으며 주방으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주방에서 박종태 점장의 인상 쓴 얼굴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 48의 그는 이 매장에서 3년째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본사 평가에서는 항상 우수 점장으로 선정되었고 매출 관리도 탁월했으며 손님 응대도 완벽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관리자였다. 이른 새벽부터 출근해 국물을 관리하고 수육을 썰며 주방을 진두지휘했다. 손님들에게는 잘 드세요 하며 웃었고 알바 직원들에게는 고생한다, 힘들지? 하며 격려했지만 아린에게만큼은 달랐다. 아린은 주방 창고에서 뜨거운 돼지국밥 뚝배기를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국물 표면에는 기름이 동그랗게 떠 있었다. 카트를 밀고 테이블까지 다가간 그녀는 조심스럽게 왼손으로 뚝배기 손잡이를 잡았다. 행주를 덧대어 잡았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오른팔 팔꿈치로 쟁반을 받치며 균형을 잡았다. 깁스를 한 손목에 힘이 들어가자 둔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리는 신중하게 옮기며 뚝배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국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손님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아리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주문을 받으러 갔다. 그때였다. 아린 씨!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찔렀다. 박종태 점장이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뚝배기 나를 때 좀 빨리빨리 움직여요. 손님들 기다리잖아. 국이 식으면 어떡해요? 아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점장님. 주변의 손님 몇몇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곧 무관심해졌다. 국밥집은 빠르게 먹고 빠르게 나가는 곳이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다. 종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리는 빈 뚝배기를 모아 주방으로 향했다. 몇 시간 일을 했더니 벌써 손목 안쪽 깊은 곳에서 통증이 살아났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통증을 삼켰다. 아무도 보지 않기를, 아무도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입구 쪽 구석, 단골 자리에는 최영만이 앉아 있었다. 70살의 그는 낡은 잠바에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은퇴 안경 너머로 국밥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먹은 순대국밥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먹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명동국밥 체인의 창업주였다. 30년 전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전국 1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거대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장본인. 아들 둘이 각각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맡아 회사를 운영했고, 그는 이름뿐인 회장으로 남아 있었다. 본사 직원들도, 각 매장 점장들도 그의 얼굴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는 아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아침 7시가 넘자 국밥집은 더욱 붐볐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층 테이블은 물론 2층까지 손님들이 올라갔다. 아린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뚝배기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김치와 깍두기를 채우고, 계산을 도왔다. 왼손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기에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6번 테이블에 따로 국밥 2개를 나르던 중이었다. 카트 위에는 뜨거운 뚝배기 2개와 고기가 담긴 접시 2개, 그리고 공기밥 개가 놓여 있었다. 국밥 무게는 상당했다. 아리는 균형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국밥을 들었다. 국물이 출렁였다.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뒤로 빼냈다. 아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고 그릇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뜨거운 국물이 뚝배기 입구까지 차올랐다. 아리는 본능적으로 오른손을 뻗었다가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건개처럼 쏘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왼손의 힘만으로 그릇을 다시 바로 잡았다. 온몸의 힘을 왼팔 하나에 집중시켰다. 팔이 떨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뚝배기는 가까스로 쓰러지지 않았고 국물은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다. 손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산대로 향했다. 아리는 뚝배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손목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종태는 알아챘다. 김아린! 그의 목소리는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국물을 후루룩 마시던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고 젓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손을 멈췄다. 순간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주방에서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종태는 카운터에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또 위태위태하게 들고 다니네! 뜨거운 국물 쏟아지면 어떡하려고! 손님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국물은 쏟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은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주변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다. 점장이 좀 심하네. 안 쏟았는데도 저러면 되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곧 다시 식사로 돌아갔고 국밥집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종태는 만족스럽게 코웃음을 치고는 주방으로 사라졌다. 아리는 빈쟁반을 들고 설거지대로 향했다. 설거지대 앞에서 아리는 빈 뚝배기들을 쌓기 시작했다. 그녀는 왼손으로 하나씩 들어 올려 싱크대에 넣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며 기름기를 씻어냈다. 김이 피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때 왼손이 미끄러졌다. 작은 종지 하나가 싱크대 바닥에 떨어졌다. 딸그랑하는 소리가 주방에 울렸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아리는 재빨리 종지를 집어들고 룰로 헹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종태가 듣지 않기를, 알아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 진짜! 종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아리는 몸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주방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일에 집중했다. 수육을 썰던 아주머니도 밥을 푸던 알바생도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손 하나 다쳤다고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그릇 깨먹으면 너 월급에서 까는 거야.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종태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착하니까 계속 쓰는 거지. 다른 국밥집 가면 진작 잘렸을 거야. 이 바닥이 얼마나 빡센데. 알지? 그는 허를 차며 주방을 나갔다. 아리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2시, 국밥집은 잠시 한산해졌다. 아리는 빈 테이블들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돌렸다. 물걸레로 기름기가 묻은 테이블을 닦고 김치통에 김치를 채우고 깍두기통에 깍두기를 보충했다. 몸은 무거웠고 손목은 욱신거렸으며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 이 일은 중요했다. 창가 구석에서 최영만 노인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손님용이 아닌 임시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에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최영만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아린의 인내를, 종태의 잔인함을, 주변의 침묵을, 자신이 30년 전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이만큼 키워낸 회사가 이렇게 한 직원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그의 주먹은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쥐어졌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결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일이었다. 저녁 6시,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리는 다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하루를 이어갔다. 그녀의 앞치마는 국물과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그것이 그녀가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을, 그 깁스 안에 숨겨진 비밀을, 그 침묵 속에 묻혀있는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어느 날이었다. 밤 8시, 명동국밥 2호점의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섰다.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텅 빈 홀에 울렸고 형광등 몇 개가 꺼지며 실내는 어스름해졌다. 김아리는 물걸레를 들고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새벽 5시 출근부터 지금까지 15시간. 사실 근무를 이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었지만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긴 근무를 자처했다. 아린의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무리 정리는 그녀의 몫이었다. 주방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벗는 소리, 사물함이 닫히는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들이 들려왔다. 아리는 테이블을 닦으며 그 소리들을 들었다. 그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좁은 원룸이지만 그곳만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먼저 들어갈게요. 주방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나갔다. 알바 학생들도 뒤따라 나갔다. 이제 매장에는 아린과 박종태 점장만 남았다. 종태는 3층 사무실에 올라간다고 했다. 오늘 매출을 정리하고 본사에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며 아린은 안도했다. 그가 사무실에 있으면 적어도 잔소리는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녀는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물걸레를 헹구러 뒷주방으로 향했다. 뒷주방은 본 주방과 달리 창고와 연결된 좁은 공간이었다. 세척기와 큰 싱크대, 그리고 각종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 어둑어둑했다. 아리는 물걸레를 헹구고 짜내며 하루의 마지막 일과를 천천히 마무리했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위 3층 사무실이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좋지 않았다. 종태가 통화 중인 것 같았다. 아리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걸레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니, 커진 게 아니라 그의 어조가 달라졌다. 평소의 친절한 점장 목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조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아리는 걸레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무의식적이었다. 그저 낯선 어조가 신경 쓰였을 뿐이었다. 현금은 내가 따로 처리했다니까. 장부는 깔끔하게 맞춰놨어. 아린의 손이 멈췄다. 현금, 장부,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설마, 하지만 종태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본사에서 실사 나와도 문제 없어. 카드 매출은 정확하고 현금 매출은 내가 조절한 거니까 누락된 거 티 안 나. 걱정하지 마. 매출 조작, 현금, 누락. 그것은 횡령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발이 물통에 걸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였다. 위층에서 목소리가 멈췄다. 아리는 온몸이 굳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듣지 않았기를. 하지만 곧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빠른 발소리,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그녀는 황급히 걸레를 들고 일하는 척했다. 손이 떨렸다.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그리고 뒷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 종태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린을 보자마자 멈춰 섰다. 아린 씨, 아직 안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평온한 척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아린은 고개를 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네, 점장님. 정리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조금 전에요. 걸레 헹구러 왔어요. 종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아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불안한 눈빛을, 굳은 어깨를. 그는 모든 것을 읽어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다뤄온 그는 알았다. 이 여자가 들었다는 것을. 뭐 들었어요? 네, 내가 통화하는 거 들었냐고요? 아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빨리, 너무 절박하게. 그것이 오히려 거짓말임을 드러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요. 종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등이 싱크대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종태는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들었죠? 내가 통화하는 거?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종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린 씨,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알아요? 점장님, 저는 정말. 들은 거 맞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리는 움찔했다. 종태는 한 손으로 싱크대를 짚으며 그녀를 완전히 가두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본사에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정말이에요. 아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저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으면 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비밀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종태는 믿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렸다. 지난 2년간 조금씩 빼돌린 돈은 2천만 원이 넘었다. 들키면 횡령죄로 감옥에 가고 경력은 끝나고 가족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손이 아린의 팔을 잡았다. 강하게,
아리는 아파서 소리쳤다. 아, 아파요. 입 닥쳐요. 종태는 그녀를 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아리는 저항했지만 그의 힘은 훨씬 세었다. 창고는 더 좁고 어두웠다. 식자재 상자들과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종태는 문을 발로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제 완전히 둘만의 공간이었다. 점장님, 제발. 당신이 누구한테 말하면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어떻게 믿어요? 종태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벽으로 밀었다. 아린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다. 그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은 위험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냥 모른 척 할게요. 제발. 아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종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 나한테 약점 있죠? 네, 직원 기록 봤어요. 이력서에 보증인도 없고 가족 연락처도 없고 혼자 사는 거죠? 아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다. 종태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쉽네요. 당신이 만약 단 한마디라도 누구한테 말하면 그는 말을 멈추고 그녀의 오른손을 잡았다. 아린은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힘은 셌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다. 아, 아파요. 놔주세요. 이 손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종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더 세게 비틀었다. 아린은 비명을 질렀다.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다. 그녀는 왼손으로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제발, 제발요. 누구한테 말하면 안 해요. 안 할게요. 정말로? 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종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세게, 더 강하게 비틀었다. 아린의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린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인대가 찢어진 것 같았다. 그제야 종태는 손을 놓았다. 아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쌌다.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울면서 손목을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다. 종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아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잘 들어요. 아린 씨.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이 누구한테든 말하면 다음엔 손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이는 떨림이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병원 가면 어떻게 다쳤냐고 물을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넘어졌다고. 그래요. 집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알겠죠? 네, 출근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손목이 부러졌는데 출근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종태는 진지했다. 깁스하면 일주일, 2주일 빨리 나와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한마디라도 새 나가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끝낼 필요가 없었다. 아린은 이미 충분히 이해했다. 종태는 일어나서 창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늘 일은 잊어요. 나도 잊을 테니까. 그리고 손목 치료비는 내가 현금으로 줄게요. 산재 처리하면 본사에 보고 들어가니까 그냥 쉬쉬해요. 알겠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1층 홀을 지나 현관문을 나가고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른손목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손목이 부어올랐고 만지면 뼈가 어긋난 것이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뒷주방을, 본주방을, 홀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셔터는 내려가 있었지만 옆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길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다. 아리는 오른손을 가슴에 품고 걷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버스로 3정거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걸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손목에서 팔로, 어깨로, 머리로 어지러웠다.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그녀는 원룸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오른손은 이제 보라색으로 부어 있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119를 누르려다가 멈췄다. 병원에 가면 신고가 들어간다. 경찰이 오면 종태 알게 된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서랍에서 오래된 붕대를 꺼냈다. 예전에 발목을 삐었을 때 쓰던 것이었다. 그녀는 왼손만으로 서툴게 오른손목을 감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이 좁은 원룸에서조차 소리내어 올 용기가 없었다. 아리는 진통제를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심장박동에 맞춰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떻게 할까? 정말로 출근해야 할까? 그녀의 상황에서 쉬는 것은 부담이었다.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없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태의 눈빛이 무서웠다. 그는 진짜로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리는 눈을 뜨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무한히 높아 보였다. 그녀는 작고 연약하고 외로웠다. 그리고 이제 다친 손목과 함께 내일을 맞이해야 했다. 나흘 뒤 아리는 출근했다. 오른손목에는 하얀 깁스가 감겨 있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는 인대 파열이라고 했다. 어떻게 다쳤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집에서 넘어졌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시 출근했을 때 종태는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는 아린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직원들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보이는 그 친절한 미소. 아린 씨, 괜찮아요? 손목 다쳤다며? 네, 괜찮습니다. 조심해야죠. 집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네, 조심할게요.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왼손만으로. 그렇게 그녀의 지옥이 시작되었다. 아린이 손목을 다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전, 명동국밥 2호점의 창가 자리에 최영만 노인이 앉았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은퇴 안경 너머로 그는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홀 안을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단골 노인이었다. 아침을 먹으러 온 할 일 없는 은퇴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최영만은 이 자리에 처음 앉은 것이 아니었다. 6개월 전부터였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이곳을 찾았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항상 같은 메뉴, 순대국밥. 직원들은 그를 단골로 알았다. 친절하고 조용한 노인, 잔소리 없고 팁도 주는 좋은 손님.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30년 전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명동국밥을 전국 개격의 매장에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창업주라는 것을.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들에게 회사를 맡긴 뒤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만든 회사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이곳에 온다는 것을.
영만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떴지만 눈은 김아린을 향하고 있었다. 저 젊은 여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직원. 그는 그녀를 6개월 전부터 지켜봤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필요한 말만 했다. 동료들과 잡담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물을 마셨다. 웃지 않았다. 아니, 웃는 척은 했다. 손님들에게 보이는 그 억지 미소. 하지만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영만은 알았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봐온 그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분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성실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매장 문을 열었다.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기도 했다. 쉬는 날도 많지 않았다. 한 달에 이틀, 많아야 사흘. 영만은 기록했다. 그는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그녀의 근무 패턴을, 표정을, 변화를. 그리고 한 달 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린의 오른손목에 깁스. 영만은 그날을 기억했다. 아린이 깁스를 하고 처음 출근한 날, 그녀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지만 모든 움직임이 어색했다. 왼손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했으니까. 영만은 그날 종태에게 물었다. 홀이 한산해졌을 때 그는 계산하러 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까 그 직원분 손목 다치셨나 봐요. 종태는 잠깐 멈칫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종태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아린 씨요.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대요. 좀 널렁대는 편이라. 아이고, 그래요. 젊은데 조심해야지. 그러게요. 제가 쉬라고 했는데 본인이 나오겠다고 해서요. 성실하긴 한데 몸 관리를 못해서 탈이에요. 종태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영만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종태의 눈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영만은 오랜 세월 사람을 봐왔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거래처, 직원들, 사기꾼들을 만났다. 그는 저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영만의 관찰은 더 세밀해졌다. 그는 거의 매일 매장을 찾았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를 바꿔가며 왔다. 그리고 봤다. 종태가 아린을 대하는 방식을. 다른 직원들에게는 친절했다. 수고해, 잘하네, 힘들지? 같은 말들을 건넸다. 젊은 알바생들에게는 특히 더 잘해줬다. 어깨를 두드리고 농담을 하고 격려했다. 주방 아주머니들에게도 존중하는 태도였다. 오늘 수육 최고예요. 고생 많으세요. 같은 말들을. 하지만 아린에게만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왜 이렇게 느려? 또 실수야? 제대로 좀 해. 같은 말들을 공개적으로 던졌다.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영만은 기록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다. 그리고 영만은 다른 것도 발견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젊은 알바생이 뚝배기를 쏟았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손님 옷에도 튀었다. 큰 사고였다. 손님, 죄송합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세탁비 드릴게요. 알바생에게 종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같은 날 저녁, 아린이 빈 그릇을 정리하다가 젓가락 한 짝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쟁반 위에. 하지만 종태는 홀 전체에 들리게 말했다. 아린 씨, 또 떨어뜨렸네. 좀 집중해요. 집중. 영만은 그 차이를 명확히 봤다. 이것은 실수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괴롭힘이었다.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며칠 뒤, 영만은 또 다른 것을 목격했다.
저녁 7시쯤이었다. 홀이 복잡했다. 아리는 2층에서 1층으로 빈 그릇들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왼손으로 무거운 쟁반을 들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영마는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왼팔은 떨리고 있었다. 힘들어 보였다. 그때 종태가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다. 빨리! 손님들 기다려요! 아리는 속도를 냈다. 하지만 계단 끝에서 발이 헛디뎠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쟁반이 기울었고 그릇들이 쏠렸다. 영마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아리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왼손의 힘만으로 온몸을 비틀어 쟁반을 바로 잡았다. 그릇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깁스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었다. 종태는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조심하라니까요! 그릇 깨지면 월급에서 까요! 영마는 주먹을 쥐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것은 점장이 아니었다. 저것은 학대자였다. 그날 밤 영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만든 일터가 자신이 30년간 피땀 흘려 키운 명동국밥이 저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본사는 분기마다 점장회의를 했다. 매출, 위생, 손님 만족도를 점검했다. 그리고 박종태는 항상 우수 점장이었다. 매출은 높았고 위생 점수는 완벽했고 손님 컴플레인은 거의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점장이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달랐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도 현장에서는 지옥이었다. 적어도 김아린에게는. 다음 날 영마는 새벽 5시에 매장을 찾았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리는 이미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내리고 김치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영만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피곤했다. 영만은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관찰했다.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다. 그녀는 왼손으로 물컵을 가져왔다. 손이 떨렸다. 물이 조금 출렁였지만 쏟아지지는 않았다. 순대국밥 주세요. 아직 음식이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주세요. 영마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굽어진 어깨, 무거운 걸음걸이. 20대 젊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국밥이 나왔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영마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고 대신 아린에게 물었다. 손목은 좀 어때요? 아린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불편하지만요. 언제쯤 나아요? 한 달쯤 더 걸린대요. 아이고, 한 달이나. 일하기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영마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피로와 고통,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다. 아리는 다른 테이블로 갔다. 영마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로 집에서 넘어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참으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걸까? 영마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저 손목이 정말로 어떻게 다친 것인지, 종태가 왜 저렇게 그녀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국밥을 다 먹고 계산했다. 계산대에는 종태가 서 있었다. 영마는 현금을 내밀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단골이시잖아요!
근데 그 직원분, 아린 씨, 손목 다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깁스하고 있던데요. 종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종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좀 심하게 다쳤나 봐요. 근데 본인이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해서요. 제가 쉬라고 했는데 그래요. 점장님이 관대하시네요. 뭐 직원 사정도 봐줘야죠. 영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종태의 말은 친절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거짓말, 숨김, 그리고 두려움이 느껴졌다. 영만은 매장에서 나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직접 조사해야 했다. 분명히 뭔가가 이상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다. 현재 대표이사인 큰 아이들에게 아버지? 나야. 물어볼 게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2호점 점장 박종태. 그 사람 인사 기록 좀 보내줄 수 있어? 2호점요. 거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가끔 그 매장 가거든. 아들은 놀란 것 같았다. 아버지가 현장에 나간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매장 최근 3년간 매출 기록도 같이 보내줘. 월별로. 아버지, 혹시 문제 있어요? 모르겠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영만은 길을 계속 걸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다.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영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다. 작은 노점에서 국밥을 팔던 시절을.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가족 같았던 시절을. 그때 그는 다짐했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다짐은 희미해졌다. 100여 개의 매장, 1000여 명의 직원.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볼 수 없었다. 시스템에 맡겼다. 아들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한 여자가 고통받고 있었다. 영만은 멈춰 섰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다짐했다.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에서 부당함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곧 심판자가 될 것이었다. 명동국밥 2호점, 박종태 점장, 김아린 직원. 그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최영만은 그렇게 결심했다. 오후 3시, 명동국밥 2호점은 잠시 한가했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직원들은 각자 정리를 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박종태 점장은 3층 사무실로 올라간다고 했다. 최영만은 창가 자리에서 식어가는 국밥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계단을 향하고 있었다. 종태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은 이미 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는 척 홀을 가로질렀다. 아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영만은 계단으로 향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1층에서 2층으로. 2층은 단체 손님용 홀이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들이 정리되어 있고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멈추지 않고 3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며 그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70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긴장을 느꼈다. 3층 복도는 좁았다. 왼쪽에는 사무실, 오른쪽에는 창고가 있었다. 사무실 안에 종태가 있었다. 영만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향했다.
창고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영만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삐걱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사무실의 키보드 소리에 묻혔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살짝 닫았다. 소리가 날까봐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창고는 어두웠다. 작은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다. 영만은 휴대폰의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다. 상자들, 청소 도구들, 예비 식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파일 캐비닛이 있었다. 영만은 파일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그는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메뉴판들, 전단지들,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두 번째 서랍, 각종 영수증들과 거래 명세서들,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영만의 눈이 멈췄다. 파일 몇 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 파일들을 꺼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표지에는 직원관리 김아린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만은 하나씩 넘겼다. 첫 번째 보고서, 7월 15일, 김아린, 뚝배기 2개 파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손님, 불만 발생, 경고, 1회. 영만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날짜를 기억했다. 7월 15일, 그날 그도 매장에 있었다. 뚝배기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다음 보고서를 넘겼다. 7월 22일, 김아린, 손님 주문 누락, 3번 테이블 김치찌개 미제공, 손님 항의, 경고, 2회. 영만은 고개를 저었다. 주문 누락, 그가 본 아린은 항상 꼼꼼했다. 주문을 적을 때 2번, 3번 확인했다. 그가 6개월간 관찰한 그녀는 단 한 번도 주문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계속 넘겼다. 페이지마다 사고 보고서가 있었다. 국물을 쏟았다. 손님에게 불친절했다. 지각했다. 위생규칙을 어겼다. 총 15건. 지난 3개월간 모두 김아린. 영만은 파일을 덮고 다른 파일을 꺼냈다. 다른 직원들의 기록이었다. 알바생 2, 주방 아주머니 3. 그들의 파일을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한두 장의 간단한 평가서만 있었다. 성실함, 우수함, 모범적 같은 단어들. 사고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은 조작이었다. 종태는 의도적으로 아린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는 파일을 다시 넣고 4번째 서랍을 열었다. 이번에는 회계 서류들이었다. 영만은 그것들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휴대폰 불빛으로 하나씩 살펴봤다. 모든 매장은 매일 매출을 본사에 보고했다. 영만은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숫자의 패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 3개월의 매출 일지를 펼쳤다. 카드 매출은 일정했다. 하지만 현금 매출이 이상했다. 영만은 국밥집의 현금 매출 패턴을 알고 있었다. 영만의 손이 떨렸다. 장부를 살펴보니 이건 분명한 횡령이었다. 종태는 현금 매출의 일부를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해 본사에 보고하고 있었다. 영만은 출납부를 더 자세히 봤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 여는 소리. 영만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집어넣었다. 손전등을 끄고 창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종태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화장실로 가는 것 같았다. 영만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발소리. 종태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영만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창고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재빨리 나와 계단으로 향했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갈 때 그는 발을 헛디뎠다. 그는 난간을 잡아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이 난간을 세게 쳤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영만은 멈춰 섰다. 위층에서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종태의 목소리였다. 영만은 빠르게 생각했다. 도망칠까? 아니다. 그러면 더 의심받는다. 그는 침착하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화장실 갔다 오는 길입니다. 영만은 뒤돌아보며 말했다. 종태는 계단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손님, 화장실은 1층에도 있는데요. 아까 1층이 잠겨 있었거든요. 영만은 웃으며 대답했다. 종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영만은 계단을 내려갔다. 등 뒤에서 종태의 시선이 느껴졌다. 가게를 나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종태, 그는 횡령범이었다. 장부에서 파악한 대로라면 3개월간 최소 2,700만 원을 빼돌렸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했을지도 몰랐다. 3년간 점장을 했다면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김아린, 그녀는 그 비밀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종태는 그녀를 협박했다. 그리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그녀를 무능한 직원으로 만들었다. 만약 그녀가 입을 연다면 누가 믿겠는가? 사고만 치는 문제 직원의 말을.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앞뒤가 맞아떨어졌다. 영만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하나 더 부탁할 게 있다. 2호점 최근 3년간 현금 매출 기록, 일별로 상세하게, 그리고 카드 매출 기록도 비교할 수 있게 보내거라.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2호점에 문제가 있다. 큰 문제.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자료부터 보내줘. 그리고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만은 걷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종태가 실수였다. 정정하겠다라고 말하면 끝이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종태는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을 것이다. 횡령한 돈을 혼자 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현금을 받아 세탁하고 있을 것이다. 영만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했다. 30년 전 함께 노점을 했던 동료.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맥이 넓은 사람. 여보세요? 김 사장, 나 영만이야. 오, 영만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녹음기 구할 수 있어. 작고 성능 좋은 거. 녹음기? 갑자기 왜? 사정이 좀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급한 일이야. 알았어. 내일까지 구해줄게. 어디서 만날까? 고마워. 내일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영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틀 후 밤 9시 명동국밥 2호점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최영만은 건물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친구가 구해준 것이었다. 고성능 녹음기로 명확한 음성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다. 영만은 지난 이틀간 준비했다. 아들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 횡령액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는 종태의 패턴을 알아냈다. 매주 금요일 밤, 폐점 후, 종태는 사무실에 남아 누군가와 통화했다. 오늘도 같을 것이었다. 직원들이 나왔다. 아린도 그 중에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주방 아주머니들도 알바생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종태가 안에서 셔터를 내렸다. 하지만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다. 영만은 조용히 국밥집 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셔터 아래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참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났다. 어둠 속에서 테이블들의 윤곽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를 신고 온 것이 다행이었다. 2층 홀은 완전히 어두웠다. 그는 휴대폰 불빛도 켜지 않았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를 기다렸다. 여기가 가장 위험했다. 3층 복도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영만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한 계단, 두 계단,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영만은 멈췄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사무실에서 종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응, 알았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영만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영만은 다시 올라갔다. 마침내 3층 복도에 도착했다. 사무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문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다. 만약 종태가 나온다면 재빨리 창고로 숨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다. 작은 빨간 불이 켜졌다. 녹음기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사무실 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기다렸다. 20분이 지났다. 영만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혹시 소리가 날까봐. 사무실에서는 종태가 서류 넘기는 소리,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 사무실 안에서 종태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복도는 조용했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응,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다들 퇴근했어. 잠시 침묵.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달 거 준비됐어. 내일 만나서 줄게. 장소는 똑같이 남부터미널. 영만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잘 녹음되고 있었다. 얼마냐고? 이번 달은 800. 지난달보다 좀 많아. 주말에 손님이 많았거든. 영만은 주먹을 쥐었다. 한 달에 800만 원. 그 돈이 회사 돈이었다. 걱정하지 마. 본사에서는 모르고 있어. 장부는 내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현금 매출을 조금씩 빼는 거라 눈치챌 수가 없어. 종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래, 알았어. 근데 있잖아. 종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 직원 하나가 좀 문제였어. 아린이라고. 기억하지? 저번에 말했던. 영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응. 그 애 한 달 전쯤에 내가 너랑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좀 조치를 취했지. 영만은 온몸이 긴장했다. 손목? 아, 그거. 내가 그런 거야. 입 막으려고. 종태는 웃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협박도 했지. 걔가 워낙 소심하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딱 좋더라. 완전히 혼자야. 영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있잖아. 사고 보고서 계속 작성하고 있어. 걔가 실수한 것처럼 조작해서. 실제로는 엄청 성실한 애거든. 근데 서류상으로는 문제 직원이야. 종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왜 그랬냐고? 만약 걔가 나중에 입을 열면 누가 믿겠어? 사고만 치는 문제 직원의 말을. 게다가 증거도 없잖아. 내 말이 맞고 걔 말이 틀린 거지. 완벽한 계획이야.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 같았다. 본사? 걔들은 아무것도 몰라. 본사에서 나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 3년째 이러고 있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잖아. 종태는 다시 웃었다. 알았어. 내일 보자. 걱정하지 마. 최소 몇 년은 너 할 수 있어. 사무실에서 종태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멍청한 년. 평생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일이나 하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 종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몇 분 뒤 종태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다. 영만은 재빨리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잠시 뒤 1층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 종태가 나간 것이었다. 영만은 창고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매장은 완전히 어두웠다. 셔터가 닫혀 있었다. 그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뒷문이 있었다. 그는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향했다. 다행히 안에서는 열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다. 영만은 건물 뒤편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그는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종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일인데요? 2호점 박종태. 그 사람 횡령범이야. 3년간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어. 그리고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 그 사람 통화 내용 녹음했어. 지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집에 가는 중이야. 내일 보자. 그리고 변호사 준비해. 알겠습니다. 아버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영만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경찰서. 그는 오래전부터 아는 경찰관이 있었다. 관할 경찰서의 경제팀장.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횡령 사건 하나 신고하려고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녹음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기록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오시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시고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폭행 사건도 같이 신고하려고요. 같은 사람이 직원 손목을 다치게 했어요. 한 달 전에. 피해자 진술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영만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다. 영만은 서재로 가서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내일의 일정을 그렸다. 새벽 3시, 영만은 마침내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최영만은 회사 본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큰아들 최민준 대표이사와 회사 고문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어젯밤 녹음한 파일의 재생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다. 녹음을 들으는 민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덜컹거렸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영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년간이야. 아마 그 이전부터 했을 수도 있어. 민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당장 고소합시다. 오늘 바로. 잠깐. 영만이 손을 들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피해자를 만나야 해. 김아린 씨 말씀이십니까? 송 변호사가 물었다. 영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 동의 없이는 안 돼. 폭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 먼저 이야기해줘야 해. 이제 안전하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그는 영만에게 종이를 건넸다. 거기에는 아린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전화를 할까? 아니면 직접 찾아갈까? 전화는 거절하기 쉬웠다.
그녀가 겁에 질려 전화를 끊을 수도 있었다. 직접 찾아가겠어.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가는 게 낫겠어. 여러 명이 가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영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과 송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김아린 씨가 동의하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고맙네. 영만은 카페를 나왔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한 달 넘게 공포 속에서 살아온 그녀를 어떤 말로 안심시킬 것인가? 아린이 사는 곳은 구도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아린의 방은 3층 끝이었다. 영만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체인이 걸린 채로. 누구세요? 아린의 목소리였다. 경계심이 가득한 목소리. 영만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최영만이라고 합니다. 명동국밥 단골 손님인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틈 사이로 아린의 눈이 보였다. 놀란 눈, 당황한 눈.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여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로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겁을 먹은 아린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앞에서 영만은 말은 이었다. 제 얼굴은 아시지요? 영만이 조용히 물었다. 단골 손님이시잖아요. 항상 순대국밥 드시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만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거기에는 명동국밥 회장 최영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린은 명함을 받아들고 얼어붙었다. 입이 벌어졌다. 손이 떨렸다. 회장님, 저는 명동국밥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를 지켜보는 사람이고요. 아린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이 왜 여기에? 무슨 일로? 혹시 자신이 뭘 잘못했나? 종태가 뭐라고 한 건가? 영만은 그녀의 불안을 읽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제가 여기 온 건 당신을 도우려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박종태 점장이 당신에게 뭘 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일하는지. 아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박종태가 횡령하는 걸 들켰다고 당신을 협박했다는 것,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신을 문제 직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아세요? 어젯밤에 녹음했습니다. 모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종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린은 온몸이 떨렸다. 그 목소리, 그 악몽 같던 밤의 목소리. 그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줬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영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한참 뒤, 아린은 울음을 멈췄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오늘 바로 박종태는 감옥에 갈 겁니다. 아린은 두려움이 스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점장님이 알면 저한테 또. 아닙니다. 영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오후면 경찰에 체포될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제가 보호합니다.
당신은 그냥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가 뭘 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만졌다. 이제 말해도 되는 걸까? 정말로?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한 달 넘게 공포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아리는 영만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이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을.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진실을.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그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리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됐어요. 그럼 갑시다. 계단을 내려가며 아리는 몇 번이나 비틀거렸다. 영만은 그녀의 팔을 잡아 도왔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본사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과 송 변호사가 차에서 내렸다. 걱정됐던 두 사람은 결국 따라왔던 모양이었다. 아버지, 이쪽이 김아린 씨야. 민준은 아린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명동국밥 대표이사 최민준입니다. 이번 일로 고통받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린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저는 송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아린 씨를 법적으로 대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는 관할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동안 송 변호사는 아린에게 진술 과정을 설명했다.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 아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다. 오후 2시, 명동국밥 2호점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한 시간대였다. 테이블 몇 개에만 손님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정리를 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박종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운터에서 다음날 식자재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그 확신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입구 문이 열렸다. 종태는 고개를 들었다. 손님인가 싶었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고 그 뒤로 최영만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김아린이 떨리는 걸음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 종태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아린, 저 여자가 왜 저들과 함께? 그리고 저 노인은 매일 보던 단골이 왜 저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서 호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박종태 씨 맞으십니까? 주변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횡령, 폭행,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손님들은 숟가락을 든 채 굳었고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홀로 나왔다. 모두가 무슨 일인가 싶어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다. 종태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횡령! 제가 언제? 3년간 회사 매출 중 현금 매출을 조작해 총 1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김아린 직원을 폭행해 손목을 골절시켰고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형사는 투명 파일을 꺼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장부 조작 기록, 현금 출납부 위조 증거, 허위 사고 보고서, 그리고 또 다른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어제 밤 10시 50 공범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종태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다. 손님들의 웅성거림, 직원들의 놀란 탄성, 모든 것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흐릿했다. 그는 아린을 봤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 여자가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종태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아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직원은 문제가 많아요. 사고 보고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실수하고 지각하고 그 보고서들 전부 조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종태는 그제야 그 노인을 제대로 봤다. 그 눈빛, 그 위엄, 그 존재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영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최영만입니다. 명동국밥을 만든 사람이고 지난 6개월간 이 매장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회장, 창업주, 그 전설적인 인물이 여기에? 주방 아주머니 하나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눈을 크게 떴다. 박종태 씨, 당신은 3년간 이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종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제발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종태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찰칵. 그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형사들이 종태를 이끌고 출구로 향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끌려갔다. 지나가면서 아린을 봤다. 그녀는 똑바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종태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패배했다. 완전히. 문이 닫히고 종태가 사라졌다. 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목격한 일을 믿기 어려워했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영만이 천천히 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영만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린에게 손짓했다. 아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분은 김아린 씨입니다. 이 매장에서 가장 오래, 가장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이 매장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 사람, 손목이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왼손 하나로 모든 일을 해낸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절대 손님에게 불친절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김아린 씨였습니다. 직원들이 아린을 봤다. 주방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린 씨는 한 달 넘게 폭력과 협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직원보다 뛰어났습니다. 영만은 아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매장의 새 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술렁거렸다. 아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만을 봤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당신만큼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질입니다. 아린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단골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도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따라 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울면서 박수쳤고 알바 학생들은 환호했다. 아린은 그 박수 소리 속에 서 있었다. 한 달 넘게 그녀가 듣지 못했던 소리, 응원의 소리.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단골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다. 아가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매일 봤어요. 힘들어하는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축하의 말을 건넸다.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영만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30년 전 그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할 때 꿈꿨던 광경.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곳,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곳. 지금 그 꿈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민준 대표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야. 저 친구가 잘한 거지. 나는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야. 영만은 아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가 그녀를 껴안고 울었고 알바 학생들이 언니 축하해요 하고 외쳤다. 아린은 웃으며 그들과 이야기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영만은 창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의 단골 자리.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지켜봤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진짜 사람은 숨겨진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리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빛을 잃지 않았다. 성실함이라는 빛, 정직함이라는 빛을. 그리고 그 빛이 결국 모든 어둠을 물리쳤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리는 카운터 앞에 섰다. 그녀의 자리, 아니, 이제는 점장의 자리. 오른손에 깁스가 아직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한 달 넘게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졌다. 주방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리나, 아니 점장님.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아주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무서웠어요. 솔직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아리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방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오후 3시, 한산한 시간이 지나고 저녁 준비 시간이 왔다. 아리는 직원들을 모았다. 오늘부터 제가 이 매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명동국밥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존중받는 매장이 될 겁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다. 점장님,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함께 힘내봐요.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영만은 창가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30년간 네 일을 해오면서 느낀 것 중 가장 큰 보람이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었다. 회사를 키워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였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리는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명동국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환했다.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리는 홀을 돌며 테이블을 확인했다. 곧 저녁 손님들로 만석이 되었다. 아린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영만은 순대국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아린이 환한 얼굴로 맞이했다. 손님, 계산이세요?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덕분에 오늘 더 맛있게 먹었어. 아린이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영만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나 여기 단골인데 앞으로도 계속 올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감사, 존경, 그리고 약속. 영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섰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명동국밥 2호점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린이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영만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영만은 아린이 매장을, 이 팀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잘했어. 아린 씨, 이제 당신의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남았다. 명동국밥 2호점에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한 여자에게 진실은 숨겨져도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